6장의 수시자기 분석.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불편한 마음 해결하기. 간간히 자신을 분석해보는 일은 비교적 쉽고 가끔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방식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설명해보고자 애쓴다. 이때 하는 일이 본질상으로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신분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유난히 매력적이거나 부유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남성은 허영심이나 돈이 자신의 감정에 한몫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논쟁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판단을 무시하고 아내나 동료들에게 굴복한 남자는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하찮다고 믿어서 양보했는지 아니면 뒤따를 싸움이 두려워서 양보했는지 속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점검해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식의 정신분석을 전적으로 거부하려 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검토한다. 수시자기 분석의 주요 영역은 신경증적인 성격 구조가 담당하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아니라 의식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증상이다. 즉 호기심을 자극하나 고통스러운 특성 때문에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극심한 장애를 주로 다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능성 두통과 급성 불안 발작, 연설하기가 두려워하는 변호사 이야기 급성 기능성 위장장애와 관련된 예를 다룬다. 깜짝 놀라게 하는 꿈을 꾸거나 약속을 잊는다거나 택시 운전사의 사소한 부정행위 등에 지나치게 짜증이 난다면 자신을 이해하려는 소망,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특정한 효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소망을 끄집어내야 한다. 후자의 구별은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 수시자기 분석의 목표는 구체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물론 더 광범위한 동기, 즉 삶 전반에 대처할 태세를 더 갖추려는 소망이 여기서도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동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특정한 두려움이나 두통 또는 다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덜 겪기 바라는 소망에 국한된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달시키고자 하는 더 깊고 긍정적인 욕망과는 대조적이다. 예시에서 알아볼 테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애는 급성일 수도 있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장애들은 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었거나 만성신경증의 발현일 수도 있다. 이 증상이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도 물러서는지 아니면 좀 더 강도 높은 작업으로 해결될지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하겠다. 체계적인 자기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에 비하면 수시자기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은 적당한 수준이다. 약간의 심리학적인 지식으로 충분하고 이 역시 학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으며 평소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필수적인 조건은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성격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만큼 강력할 수도 있다고 기꺼이 믿는 마음이다. 이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장애에 대하여 바로 손에 잡히는 설명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쏘은 일로 지나치게 화가 난 사람이 속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급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습관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바빠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두통, 배탈, 피로와 같은 심리적인 성격이 아닌 게 분명한 증상들을 무시하기는 더 쉽다. 그러한 장애에 대해서는 똑같이 극단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의 개입될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두통은 날씨에서 피로는 과로에서 복통은 상한 음식이나 위궤양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순전히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어떤 불균형이나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증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되는 극단에는 모든 장애를 심리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없이 바쁜 일이 많아서 피곤해지거나 극심한 전염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전혀 안정이 없다. 어떤 외부 요인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장애가 닥친다면 자신이 초래한 것이며 어떤 증상이 심리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자면 제거하는 것도 자신의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태도가 모두 강박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장 건설적인 태도는 두 태도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의 정세를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피곤할 수 있고 눈에 문제가 있거나 뇌종양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 있다. 타가당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기 전에는 어떠한 신체적인 증상도 심리적인 요인의 탓으로 돌리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점은 타당한 원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독감이라면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한 뒤에는 혹시 감염에 대한 정력을 낮추거나 회복을 지연시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존재했는지 의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의 사례들로 서시 자기 분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저는 어느 한 성공의 사업가로 5년 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는 광범위한 억제에 열등감에 시들렸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신체에서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간헐적인 두통을 앓았다. 그는 분석을 받지 않았지만 정신분석적인 사고방식에 꽤 익숙했다. 나중에 그는 다소 복잡한 성격의 신경증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 스스로 분석적인 사고를 경험해본 덕분에 정신분석 치료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일로 자신의 두통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친구 이 둘과 함께 뮤지컬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두통이 발생했다. 극장에 가기 전까지는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두통은 수상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에 그는 다소 짜증을 내면서 공연이 형편없어서 그날 저녁 시간 낭비를 하게 된 탓에 두통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편없는 공연 때문에 두통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국 깨달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공연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그가 선호했을 버나드 쇼의 연극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선호했을이라는 말이 그의 마음에 뚜렷이 남았다. 여기서 그는 화가 불끈 치미는 것을 느꼈고 연관성을 보았다. 어떤 연극을 볼지 의논할 때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단한 의논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어차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분명 그에게 중요했다. 그는 강요당한 것에 대해서 깊이 화가 나 있었다. 그러한 인식이 생기자 두통은 사라졌다. 그는 또한 이런 식으로 두통이 생긴 것이 이번이 아님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참석하기 싫었지만 설득당해서 간 브리지 가드너리 모임에도 그랬다. 그는 억압된 분노와 두통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만 그 이상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일찍 잠에서 깨었다. 그는 전날 밤 그가 속한 단체의 직원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함께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두통의 원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으로 달렸다. 몸을 늘리듯이 잠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얼굴 주위를 윙윙거리며 맴도는 파리가 그를 짜증스럽게 했고 그의 눈치채기 어려웠던 짜증의 순간이 격렬한 분노로 치달았다. 그때 그에게 어떤 꿈 혹은 꿈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꿈에서 앞뒤 잉크가 번지지 않게 누르는 종이 한 장으로 빈대 두 마리를 눌렀다. 종이에는 구멍이 많았다. 구멍들은 종이 전체에서 걸쳐 나와 있었고 규칙적인 무늬를 이루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다.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의 모양을 잘라내려고 접었던 많은 얇은 종이를 생각나게 했다. 그 아름다움이 흠뻑 빠져 있었던 그는 어머니가 감탄할 것을 기대하며 종이를 내보였지만 어머니는 형식적인 관심만 기울일 뿐이었다. 또 앞지는 직원 회의를 떠오르게 했다. 그는 회의가 지루해서 종이의 낙서를 끄적였다. 단순히 낙서를 끄적인 것이 아니라 의장과 그의 적수를 작은 캐리커처로 그렸다. 적수라는 말이 그에게 남았다.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적수로 생각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했을 때 그는 결의안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반대할 명확한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제기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았다.
설득력이 약했고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했다. 이제야 그는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의안을 써가는 것은 그가 지루한 일을 많이 맡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 영리하게 구운 나머지 그런 사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그는 문득 빈대들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의장과 적수는 빈대만큼이나 혐오스럽고 그는 흡혈 기들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착취자들을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빈대를 두려워했다. 그래도 꿈에서나마 복수를 해서인지 두통이 다시 사라졌다. 그 후에 세 차례 걸쳐서 그는 두통이 시작되자마자 숨겨진 분노를 찾아보았고 그 분노를 발견하면 두통이 없어졌다. 그리고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경험을 검토해보는 또 얻은 결과에 비해서 들인 노력이 가볍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러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증상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지는 전체의 구조에서 증상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경우에는 두통은 두통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조언이 두려워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거로 쓰이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두통이나 다른 증상이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면 치료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오랜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증상들을 충족시키는 모든 욕구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끝날 때까지도 아마 증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언의 경우에 두통은 그러한 역할을 맡지 않았으며 단순히 억압된 분노 때문에 긴장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언의 성질은 크기가 더 줄어든다. 두통을 없앤 것은 확실한 소득이었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는 가시적이고 명백한 증상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애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조언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망과 의견에서 멀어지고 자기 주장을 억제하는 심리적인 장애가 나타났다. 이 장애들은 나중에 그의 삶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명되지만 조언의 분석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일어난 일이라고는 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느 정도 더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뿐이다. 조언이 우연히 분석하게 된 사건들에서는 그가 얻은 것보다도 많은 통찰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 카메라를 감당하면서 나타난 분노에 대한 조언의 분석에는 그가 손대지 못한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조언과 아내의 둘의 관계를 진정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조언이 성격이 잘 맞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오직 그가 고분고분하게 따르기 때문이었을까? 아내는 위협적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조언이 강요와 비슷한 모습에 가면하게 반응한 것일까? 그는 왜 화를 억눌렀을까? 애정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는 아내의 질책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는 사소한 일로는 절대 동요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성을 유지해야만 했을까? 직원 회의에 뒤따른 분노의 분석도 추가적인 문제를 열어주었을 수 있다. 왜 그는 자신의 이익이 비뚤어졌을 때 더 경계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를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빈대를 짓눌러버리는 수준의 분노는 완전히 억누르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또한 그가 지나치게 순종적이어서 자신을 착취당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단지 합리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 것뿐인데 이를 착취당했다고 느낀 것일까? 어머니의 감탄을 기대했던 기억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 그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분노의 본질적인 요소였을까?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처음으로 자기 분석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 경험이다. 의사인 해리는 공황 발작 문제로 무릎인가 코카인을 복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분석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노출 충동도 겪었다. 그가 심각한 신경증을 앓고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몇 달간의 치료 후에 그는 휴가를 떠났고 이 기간에 스스로 불안 발작을 분석했다. 해리의 자기 분석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시작되었다. 출발점은 실제 위험한 상황으로 유발된 심각한 불안 발작이었다. 해리는 여자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몹시 힘든 등반이었지만 앞이 잘 보이는 한 위험하진 않았다. 그러나 눈보라가 일자 그들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서 위험해졌다. 그때 해리의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는 결국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발작을 피로와 위험한 상황 탓으로 돌렸다.
참고로 이 사례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잘못된 선행에도 얼마나 쉽게 만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리는 신체적으로 강인했으며 응급 상황에서 겁먹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들은 가파른 암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갔다. 여자친구가 앞서 나갔다. 해리는 다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여자친구를 절벽아래로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혹은衝動에 사로잡혔다. 작년에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무척 헌신적이었다. 처음에 그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익사시키는 드라이즈의 아메리카의 비극을 떠올렸다. 해리는 전날의 걸작을 떠올리며 당시 그가 느꼈던 유사한 충동을 가까스로 생각해냈다. 이것이 불안발작의 의미였다.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증오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느끼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에서 폭력의 충동이 나온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고 첫 번째 발작을 분석하고 두 번째 발작을 막은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 단계를 비교했을 때 전과 달리 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해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증오와 살인 충동을 알아채고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걸으면서 왜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자문해보았다. 거꾸로 전날 밤 아침에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여자친구가 해리와 동료 한 명에 대해 사람들을 잘 다루고 파티를 멋지게 치렀다고 칭찬한 것이다. 그게 다였다. 그것이 이 정도로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할 때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질투를 느꼈던 것일까? 하지만 해리가 그녀를 잃을 위험이 없었다. 그렇지만 동료는 해리보다도 키가 컸고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말재주가 좋았다. 그의 생각이 이렇게 두서없이 이어지는 동안에 그는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를 잊고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는 데 주의를 집중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4-5살이었을 무렵에 그는 나무에 오르려고 했지만 오를 수가 없었다. 그의 형은 쉽게 나무에 올라갔고 위에서 그를 놀렸다. 어머니가 그를 빼고 형만 칭찬하는 장면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형은 항상 그보다 앞서 나갔다. 어제 그를 흔하게 했던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앞에서 누가 칭찬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 통찰로 긴장이 풀린 그는 산에 쉽게 올랐고 여자친구에게 다시 애정을 느꼈다.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에는 더 많이 성취한 면도 있고 더 적게 성취한 면도 있다. 존의 자기 분석은 훨씬 비상적이었지만 해리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갔다. 존은 한 가지 특정한 상황만을 해명하는 것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두통이 억압된 분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 해리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지 않았다. 자신의 발견이 다른 불안발작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해리가 도달한 통찰은 존의 통찰보다 훨씬 깊었다. 살인 충동을 인정한 것은 진정한 감정적인 경험이었다. 해리는 자신이 가진 적대감의 이유에 대해 암시를 발견했고 자신이 갈등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해리가 다른 남자를 칭찬하자 짜증이 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이 나타난 것일까? 오직 그 칭찬에서 비롯된 적대감이라면 왜 칭찬이 그에게 폭력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일까? 지나치게 대단하고 지나치게 나약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내면에 있는 결점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은폐해야만 했을까? 형제와의 경쟁은 분명 중요한 역사적인 요소였지만 설명이 되기에는 불충분했다. 갈등의 다른 면인 여자친구에 대한 그의 헌신의 본성에는 아예 손도되지 않았다. 그는 칭찬받기 위해서 그녀를 필요로 했을까? 그의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의존성이 포함되었을까? 그녀에 대한 적대감을 낳은 다른 원천이 있을까? 세 번째에는 일종의 무대 공포증에 대한 분석과 관련이 된다. 비일은 건강하고 강인하고 지적이며 성공한 변호사로 고소공포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리나 탑에서 떠밀리는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다. 극장 발코니에서 거의 첫 번째 줄에 앉거나 높은 창문에서 내려다볼 때 현기증을 느꼈다. 또한 법정에 나가기 전에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좋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이따금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고 조만간 그런 모습이 들통날이라는 느낌이 슬그머니 들곤 했다. 그런 자신이 동료들과
비교도 손색 없이 똑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철중한 연사였고 보통 자신의 논거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비일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덕분에 우리는 몇 번의 내담에서 갈등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의 한편에는 야망과 자기주장,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욕망이 다른 한편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쾌활하고 정직한 동료의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어느 적도 깊이 억압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런 분투의 힘과 모순된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욕망이 또렷하게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실제로 허세를 부렸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의도치 않은 기만과 어지럼증 사이의 연관성을 도출해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갈망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야심적인지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야심을 알아채면 등을 돌리고 자신의 미를 넘어뜨릴까봐 두려웠고, 따라서 돈과 위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육체한 사람이라는 면모를 보여야 했다. 그렇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허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그가 들통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 해명은 어지럼증을 제거하기에 충분했다. 어지럼증은 비일의 두려움을 신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는 살던 것을 떠나야 했다. 얼마 후에 나는 이런 보고서를 받았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나 자신이 사용한 논거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두려움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느끼긴 했지만은 이 방향으로의 탐색은 그리 멀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그는 불운을 겪었지만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위해서는 나쁜 일들이 도리어 행운이었다는 것을 증명되었다. 그는 어려운 소송을 맡게 되었다. 아주 철저한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 적당히 걱정했을 뿐이다. 판사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판사가 병이 났고 엄격하게 고집스러운 판사가 대신 재판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 번째 판사는 어쨌든 악랄하거나 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스스로 위안성을 했지만은 커지는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내가 해준 조언을 떠올렸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려고 했었다. 맨 먼저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콜릿 케이크를 바른 작은 소년의 모습을 한 이미지에 떠올랐다. 처음에는 이 모습이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벌을 받아야 했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잘 빠져나가기라는 주제령에서 이어졌다. 그가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잘 빠져나갔던 시절의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다가 그가 싫어했던 역사 선생님이 생각났다. 아직도 증오가 느껴졌다. 수업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야 했는데 선생님은 가지를 돌려주면서 그가 쓴 글이 고상한 문구로 가득 차 있지만 탄탄한 지식은 없다고 비판했다. 선생님이 그런 문구 하나를 인용했고 다른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비일은 심한 굴욕을 느꼈다. 영어 선생님은 항상 그 문제에 감탄했지만 역사 선생님에게는 그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의 문체가 통하지 않는이라는 뜻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력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본심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판사는 그의 매력이나 언어 능력이 통하지 않는 역사 선생님 같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는 대신에 잘 빠져나가기라는 말로 자신의 매력과 재능에 의지하는 데 익숙했다. 그 이후로 이 도구가 효과적이지 못할 상황을 상상할 때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다. 비일은 그의 신경정적인 경향에 깊이 얽매이지 않았던 덕분에 통찰의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결과였다. 비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자신이 친구와 여성과 교제할 때도 매력을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그들이 매력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느꼈고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는 또 다른 허세의 발견을 깨달음으로써 이 발견은 우리의 논지에 연관지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겉보기로는 어쨌든 비일은 상당히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 6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후로 그는 그의 두려움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조언이 두통을 걷고 있을 때 얻은 결과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두통은 앞서 지적했듯이 주변적인 증상이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두통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다. 둘째로 두통은 어떤 부차적인 역할로 맞지 않았다. 정원의 진짜 장애는 다음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비례 두려움은 갈등의 결정적인 결과였다. 두려움이 그에게 장애를 주지 않았지만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활동을 방해했다. 정원의 두통은 성격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사라졌다. 유일한 변화라면 분노에 대한 자각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이다. 비례 두려움은 그가 자신의 성격에 존재하는 특정한 모순적인 경향들에서 근원을 인식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그가 이러한 경향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 여기서 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들인 노력보다 결과가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의 경력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장애를 없앴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떠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인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야심적이었으며 더 건실한 노력보다는 재치와 매력을 통해서 야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성공을 평가할 때 빌은 정과 해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가벼운 신경증적인 경향만을 가진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야망과 잘 빠져나가려는 욕구는 깊이 억압되지 않았고 강박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그의 성격은 매우 조직적이어서 그것을 알아보자마자 상당한 정도로 수정할 수 있었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잠시 멈추고 비를 공격을 보면은 우리는 비를 그저 삶을 너무 쉽게 살려고 애쓰다가 그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례의 통찰은 몇몇 심한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성공적인 지름길 위에 있으면서도 많은 질문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리에서 떠밀리는 악몽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비례는 꼭 혼자서 정상에 서야 했을까? 그는 어떤 경쟁도 용납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싶었던 것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할까봐 두려웠을까? 고소 공포증은 단지 그가 얻은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종류의 공포증에서 대개 그렇듯이 스스로 세워놓은 우울감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치료 관점에서 그러한 보충 질문을 모두 추구할 필요는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비례의 경우에는 약간의 분석으로도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한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서 선순환이라 할 만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비례는 자신의 야망을 인정하고 더 많이 노력함으로써 실제로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더 현실적이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감은 커지고 취약성은 줄어들며 허세의 필요성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거치를 포기하면 그의 제각을 더 느끼고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줄어들 것이다. 이 모든 요소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깊어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다면 그에게는 안정감을 더해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설령 분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동되었을 수 있다. 만약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찾아내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이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진짜 신경증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실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다. 톰은 훌륭한 임상의 밑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톰은 자신이 맡은 일에 관심이 깊었고 상사의 총애를 받았다. 둘은 진정한 우정을 키웠고 종종 점심을 같이 먹었다. 한 번은 같이 점심을 먹은 뒤에 톰이 가벼운 배탈을 앓았다. 그는 음식 탓으로 생각보다는 신경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톰은 구역질을 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심한 증상이었다. 위를 검사해도 병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난 장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지는 것이었다. 세 번째 오찬이 끝난 뒤에야 그는 임상이와 식사할 때에만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는 상사에게 강요받는 기분이 들었고 가끔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톰이 하던 연구는 상사가 확신하는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그는 자신의 발견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상사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은
어쩌다 보니 그럴 틈이 없었다. 자신이 미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 많은 임상인은 과학적인 문제에 꽤 완고하고 의견의 차이를 조금처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도움은 잘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 타이르면서 걱정거리를 미뤄두었다. 그는 만약에 배탈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면 자신의 두려움이 스스로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론했다. 톰은 그렇게 배탈과 두려움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었고 그에 대한 두 가지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심 식사 후에 느꼈던 것처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반응을 일으킨 원인을 갑자기 알았다는 것이다. 배탈이 처음 시작된 점심시간에 임상인은 톰의 전임자로 일하던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 임상인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난 뒤에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이 젊은 연구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 당시에 톰은 임상의에 대한 동정만을 의식적으로 느꼈다. 임상의가 실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전임자가 독자적인 길을 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눌렸다. 그래서 톰은 자신이 존재하는 위험에 눈감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두려움의 정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상사와의 좋은 관계의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고 그 결과 경력까지 더럽게 만들 수 있었다. 상사가 그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간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 같았고 자신의 발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를 궁리했다. 아주 잠깐 생각했지만 자신의 과학적인 정직성과 경력이라는 요구 사이의 긴박한 갈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위험에 처하면 눈을 감고 머리를 숨기는 타조 전략을 추구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목적의 전략이었다. 이런 통찰을 짜그는 자유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 몰랐지만 자신의 확신에 더 이로운 결정이 되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기 분석의 예가 아니라 때때로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듣게 되었다. 톰은 내 친구였고 보기 드물게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다. 설령 그에게 두려움을 부인하려는 욕구와 같은 신경증적인 경향이 숨어 있었다고 해도 그 경향이 그를 신경증 환자로 만들진 않았다. 이와 반대로 그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해 보였다는 사실은 더 깊은 신경증적인 장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과 신경증을 앓는 사람을 나누는 뚜렷한 경계선은 없다. 따라서 그 문제는 어디에서 강조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현실에서 톰을 건강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상황적인 신경증, 즉 주로 특정한 상황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며 갈등을 의식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신경증적인 동요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룬 각 사례에서 결과와 함께 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례를 몽뚱그려서 고려하면 소시 자기 분석의 존재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통찰은 쉽게 얻어걸리고 소중한 무언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시도보다 적절한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20번 이상 실패하고 검토를 보완되어야 한다. 신경증의 영역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기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신중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심각한 신경증이나 신경증의 본질적인 영역은 소시 자기 분석으로는 치료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소시 분석은 본성상 포괄적인 자기인식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 3가지에서 보듯이 통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밝혀진 각각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를 내놓는다. 치료 방법으로서 소시 자기 분석은 상황적인 신경증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가벼운 신경증에도 매우 만족스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더 복잡한 신경증에서 소시 자기 분석은 무모한 모험에 지나지 않는다.